초동 수사하셨던 경찰관분들이 설명했던 것과 시신 상태가 달랐던 경우가 꽤 많으신 거예요? 많죠. 예. 아마 그런 현장들 때문에 아마 저희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면 직장 동료였는데 여자 직원분이 이제 창고에서 이제 머리 쪽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이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근데 신고자는 이제 사장이었어요. 출근을 해보니까 위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져서 여자 머리 쪽으로 떨어진 것 같다. 현장 가서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있었지만 처음 목격자도 그분 한 분뿐이었고 가서 검사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이렇게 목 졸린 흔적도 살짝 보이고 단순히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죠. 머리뼈가 부러지고 막 터질 정도로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이건 좀 의심스럽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압박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장이 보험금 타려고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예전부터 하나씩 보험을 가입을 시켜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때려 죽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출근해서 발견한 것처럼. 이번에 수원 세모녀 사건 발생하신 아무래도 송파 세모녀 사건 때 직접 제일 먼저 현장에 가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거의 사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거기도 엄마하고 딸둘이었고 여기 이번 사건도 엄마하고 딸둘이었는데 그런 현장들은 또 가보면 집안이 막 이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한 번씩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이렇게까지 방치가 돼야 되나? 죄송합니다. 뭐 해주세요. 제 시신은 뭘 해주세요. 남은 돈은 어떻게 주세요. 전세금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소외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본인들한테 자책감도 가지면서 주변에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은 하시는구나. 근데 과장은 아니고 정말 아파트 몇 층에서 돌아가셔도 그 냄새가 저 같은 1층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차에서 딱 내리면 냄새 나면 이거 부패네 하고 그냥 좀 더 진행하고. 잠시만요. 사건이 있는데 네네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영 검시조사관입니다. 딱 만 10년 됐습니다. 검시조사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첫 해는 1명, 2명 이렇게 뽑다가 4, 5년 전부터 이제 이게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뽑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250명 남짓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검시하면 이제 부검이 또는 법의관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인체 내부를 보면서 사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현장 처음에 가서 왜 돌아가셨을까? 강력 사건일까?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에서 돌아가셨을까? 처음에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신을 만나는 예, 분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현장에 가면 가족들이 많이 흥분되는 경우들도 있고 담당 형사라든지 의료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시신을 옮겨버린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증거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발견된 상황하고 맞는 건지 범죄 혐의점 없는 건지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증거가 가장 남아있는 곳이 현장이잖아요. 그 증거가 훼손되지 않은 가장 상태에서 시신을 가장 먼저 바라봤을 때 사인이 가장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만을 그쵸. 담당하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도 그러면은 검시관님께서 결정을. 결정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죠. 부검의 최종 결정은 이제 담당 형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과학사관 의견도 있을 거고 담당 형사가 종합을 한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죠. 그래도 부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가 종결되는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담당 형사는 종합을 해보니까 별로 부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검사 측에서는 이건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거꾸로 역부검이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했습니다. 딱 네. 전화를 받게 되시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 일단은 솔직히 이제 강력 사건 아니기를 바라고요. 살인이라든지 그런 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그게 되는 사건이 아니면 좋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일단 사건이 자체가 발생이 됐을 때는 초동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간단히 이제 상황 파악은 해놨거든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쓰는 거죠. 왜 돌아가셨을까? 자살이라면 자살 동기도 있을 거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고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이제 소설을 쓰고 가는 거죠. 현장에서 맞는지 하나씩 이제 배제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남는 게 최종 제가 바라보는 사인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이렇게 딱 사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 카테고리를 쫙 나눈 다음에 출동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죠. 좀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살 사건이면 자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를 생각을 갔는데 현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 좀 틀린 모습이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운동을 했는데 몸에 이상한 멍이 많다. 그럼 이거는 외력이 어느 순간인가 많이 있었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지켜본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했던 방향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대로 나오면 거기서 이제 다시 판단을 해서 현장도 보고 돌아가신 분들 탈의를 다 한 다음에 몸 상태도 보면서 왜 돌아가셨을까 1차 사인 규명을 하는 거죠. 초동 수사하셨던 경찰관분들이 설명했던 것과 시신 상태가 달랐던 경우가 꽤 많으신 거예요? 많죠. 예. 아마 그런 현장들 때문에 아마 저희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에 멍이 좀 크게 있어요. 근데 가족분들이 이거 며칠 전에 넘어졌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만지면 안 되니까 일단 처음 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냥 그 정도만 했는데 가서 저희는 보고 만져보니까 이게 멍이 아니라 그 안에 크게 골절이 느껴진다든가, 탈을 하면서 보니까 가슴에도 멍이 있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달리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없었을 때는 단순히 그런 말만 듣고 검안서를 써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나이들도 들고 했으니까 자연에서 하셨겠구나, 그렇게 해서 사망 진단에다가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옴으로써 그런 과정들을 한 번씩 더 거치는 거죠. 거침으로써 이제 규명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묻혀진 죽음들을 저희가 다시 바라보는 거죠. 정말 검시관님이 계셔서 목격자가 가해자인 경우, 목격자라고 자기를 설명하지만 네네. 거짓말인 경우가 꽤 네.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면 직장 동료였는데 여자 직원분이 이제 창고에서 이제 머리 쪽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이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근데 신고자는 이제 사장이었어요. 출근을 해보니까 위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져서 여자 머리 쪽으로 떨어진 것 같다. 쇠 같은 장비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여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신고가 됐고, 이제 현장 가서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제 남자가 신고를 했고 처음 목격자도 그분 한 분뿐이었고, 가서 검시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목 졸린 흔적도 살짝 보이고 사후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단순히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죠. 한 1.5m 정도 물건이 떨어졌는데 머리뼈가 부러지고 막 터질 정도로 이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심스럽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치주하면서 이제 유전자라든지 DNA라든지 현장 검증하면서 계속 이제 압박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장이 보험금 타려고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예전부터 하나씩 보험을 가입을 시켜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때려 죽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출근해서 발견한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목을 눌린 흔적이 있다라든지 그런 건 종종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목격자인 척 거짓말을 할 그 여지가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들은 이제 꼼꼼하다고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허점들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특히 의료적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고, 나타나는 사후 현상과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다 의구심을 갖고 거꾸로 이제 유도 질문을 한다든가, 처음에 발견 상태는 어땠어요? 마지막 본 시점은 어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는 질문들을 역으로 던져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이 애매모호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덫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신에서 나타나는 사후 현상들은 과학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이번에 수원 세모녀 사건 발생하신 아무래도 송파 세모녀 사건 때 직접 제일 먼저 현장에 가셨던 분이시다 맞습니다. 보니까 기사 보시고 조금 마음이 어떠셨나요? 거의 사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거기도 엄마하고 딸둘이었고, 여기도 이번 사건도 엄마하고 딸둘이었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안 보이는 곳들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자주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고 독거 가족이 많고 가족들하고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줄고, 시대가 갈수록 계속 줄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더 많죠. 그리고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멀리서라도 가족들이 찾아와서 시신도 받고 장례도 치르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몇 년 연락 안 했다고 시신인도 거부하고 장례도 자기는 모르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들 꽤 많이 있어요. 또 뭐 이웃들이 그거를 발견 못해라고 이제 뭐 생각은 하는데, 발견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냄새가 심하게 나서 이제 의심을 했던 걸로 이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음식물 썩는 냄새로만 판단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 거기에 대해서 큰 의구심은 갖지는 않거든요. 한여름 특히 음식 많이 썩거나 냄새 많이 나는 또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더 간과하고 지나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달씩 또 어느 때는 몇 년씩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은 또 가보면 집안이 막 이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한 번씩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이렇게까지 방치가 돼야 되나? 현장에 조금 특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식물부터 해가지고 뭐 살림 도구부터 해가지고 뭐 가전이며 다 이런 것도 좀 열악한 상태고, 유서가 있는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세모녀처럼 가족들 데리고 아니면 자식들 데리고 그 나쁜 시도를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뭐 해주세요, 뭐 제 시신은 뭘 해주세요, 남은 돈은 어떻게 주세요, 뭐 전세금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소외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본인들한테 자책감도 가지면서 주변에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은 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까지 생각했을 때는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그런 양가 감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공감은 되면서도 왜 그랬을까?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지를 좀 먼저 확인하게 될 경우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장 가면은 이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서 내용을 잘 읽어보진 않아요. 이런 상황이었었네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만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시야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 유서가 또 변조되신 것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단하고 유서의 가능성이 있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주변하고 다시 맞춰보는 거죠. 주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최근 통화한 사람이라든지 물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마음이 힘드신 사건들은 아무래도 이런 좀 생활고가 보인다던가 이런 생활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애들이 좀 어린 애들, 학생들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부모에게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이제 죽음을 당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죠. 요즘에는 학생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좀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 연령층이 중학생, 처음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도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이라면 사회 현상인데 본인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또 챙겨지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더 안타깝고 저도 이제 아이들 있는 입장에서 좀 더 관심이 가죠. 현장에 갔을 때 사망자 연령이 그렇게 어리면 설마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네.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엄마 아빠는 절대 못 믿죠.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게임 한다고 꾸중 듣다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뛰어내린다든가 뭐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얘는 그 순간 화를 못 참은 거고 또는 엄마 아빠는 몰랐지만 얘 서랍을 뒤져보니까 나름 어린 나이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엄마 아빠 잔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또 교우 관계에서 왕따라든지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긴 합니다. 세간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건들을 여러 개 네. 담당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연예인들 자살 사건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실명은 거론하긴 힘들지만, 근데 가보면 이제 언론에서 드러나는 이유하고 다른 이제 이유들이 있다거나, 다른 자살 방법을 시도를 했다거나, 뭐 쓰러진 채 발견된 게 아니라 안 좋은 무엇을 먹고 안 좋은 선택을 했다거나, 근데 그걸 언론에 노출시킨다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흘린다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가장 기억, 잔상에 오래 남았던 사건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던 이제 여성분을 어떤 마트에서 만난 남자분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이제 쫓아와가지고 트렁크에 감금해서 싣고 다니다가 결국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굉장히 많이 훼손을 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위별로 다 아마 좀 몸 훼손하는 것들은 좀 많이 살인하고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걸 뭐 끔찍해 이런 사건보다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나름대로 생활을 열심히 하죠. 운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남들보다는 좀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 좀 어떤 순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 말이 맞았을 때죠. 이제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뭐 저도 있고 담당 형사도 있고 과학사원들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했는데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걸 주장한 사람은 저 혼자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제 생각이 맞았을 때는 짜릿하죠.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검시조사관이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좀 더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직업병이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좀 더 주변 상황들을 자세히 꼼꼼히 보는 것 같아요. 첫 사건은 제가 이제 심한 부패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냄새는 제가 기억을 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그 비슷한 냄새 나면 현장에 뭐가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건다거나 그런 습관 아닌 습관 같은 건 있죠.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음식물 썩는 냄새 정도로만 이제 여긴다고 하셨는데 틀려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과장은 아니고 정말 아파트 몇 층에서 돌아가셔도 그 냄새가 저 같은 1층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차에서 딱 내리면 냄새 나면 이거 부패네 하고 그럴 정도로 심할 때는 독특한 냄새들이 있어요. 공대에 나오시고 예. 삼성전자에 예. 나오셨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뭐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삼성 SDS라는 이제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3년 차쯤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고 아직 젊은 나이니까 다시 다른 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찾아보다가 미국 간호사다가 되게 좋다 하더라. 당시 와이프도 이제 간호사였고 해서 이거 둘이 같이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새로 가면서 진로를 이제 젊었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른 걸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직업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동기분들이랑은 연락하세요? 그 친구들도 다 뭐 부장 임원들까지 다 달고 있는 상태라서 가끔씩은 연락합니다. 예. 꼭 놀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더 워낙 이제 일반 사학교 생활이 힘드니까 뭐 저희 생활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이에서 느끼는 이제 부러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당신들 그래봤자 걸린다라고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희 뭐 과학사 모토 중에 하나가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거든요. 현장에는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해도 증거는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검시관들뿐만 아니라 과학사원들이 그걸 찾아내는 데는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아마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다음에 그런 현장이 혹시 생긴다면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